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2인식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잠시 뒤 의원총회와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자 장사 비판을 받아왔던 은행권이 2조 원대 상생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4%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약 혐의를 씻어낸 가수 지드래곤이 새 소속사를 통해 내년 마약 퇴치 재단을 설립하며 컴백하겠다는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선 사필 규정이라면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가기관의 절차와 결과를 신뢰하고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등굣길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한 뒤 납치해 부모에게 수억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던 40대 이웃 남성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하다고만 말했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알레르기 비염, 소화불량 등에 대한 처방을 받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북극 한파가 맹위를 떨치면서 오늘 아침 서울의 체감기온이 영하 22도까지 내려가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최고 60cm의 폭설이 더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북극 한파가 맹위를 떨치면서 오늘 아침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최고 60cm의 폭설이 더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한파와 눈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 추워지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이 이번 겨울 들어서는 가장 추웠죠? 네, 12월에는 보기 힘든 강력한 한파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추웠던 곳은 강원도 고성 향로봉인데 영하 25.5도까지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서울도 영하 14.4도, 이번 겨울 들어 최저 기온을 기록했고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22.3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한파경보 지역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부에 이어 전북과 경북의 한파주의보가 한파경보로 강화했고 남해안에는 새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강력한 한파는 계속됩니다. 대관령 아침 기온이 영하 21도, 철원과 파주 영하 20도, 서울은 영하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주말인 모레까지 이어지다 휴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누그러들 걸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여전히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충남과 호남 일부, 제주 산간에는 대설경보가, 충남 서부와 호남 서부, 제주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요. 제주 산간에는 42.6cm,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 등 서해안에도 20에서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6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호남에 40cm 이상, 충남 서해안에 많게는 20cm 이상, 울릉도와 독도에서 10에서 30cm의 많은 눈이 내릴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해안은 내일까지, 제주도는 모레까지 눈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특히 대설특보가 내려진 충청, 전라, 제주 지역은 도로가 완전히 눈에 덮였습니다. CCTV 통해서 실시간 도로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북 군산 변전소 사거리입니다. 전북 군산에 있는 한 산업단지 도로인데요. 지금 여전히 중앙선이 보이지도 않고 차량이 천천히 이동 중입니다. 지금 건물 위로도 지붕으로도 눈이 많이 쌓여 있죠. 자, 지금 차가 천천히 지나가고는 있는데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여전히 화면으로도 눈발이 내리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차량들은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데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북 서해안선 대산 쪽입니다. 지금 고장 차량 주의 구간인데요. 차량이 좀 빠르게 이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찻길 쪽으로는 어느 정도 눈이 좀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양 옆으로 여전히 나무 위로도 눈이 하얗게 쌓여 있고요. 눈발이 날리는 모습도 화면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자, 다음은 전남 서해안선 한평분기점 부근입니다. 이 부근은 지금 아직까지는 차량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차량이 보이네요. 차량들도 속도를 줄이고 가고 있습니다. 찻길 쪽으로는 눈발이 조금 녹아서인지 차량 선은 좀 보이는데 양 옆으로 여전히 눈이 많이 쌓여 있고 차량들은 서행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익산의 국도 1호선 무안 교촌 IC 부근입니다. 이 부근은 앞서 보신 도로보다 도로 상태가 아직까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차선 쪽으로도 눈이 많이 쌓여 있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양 옆으로도 지금 눈이 계속 오고 있고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분기점 쪽으로도 눈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부근의 분기점 다닐 때 지나실 때 미끄럼 사고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밤사이 대설특보가 내려진 서해안 일대에서 잇따라 눈길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 충남 지역을 지나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잇따라 사고가 나면서 한 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교통 통제도 이어졌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차선 구분이 힘들 정도로 눈 쌓인 고속도로에 차량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5톤 대형 화물차는 앞부분이 크게 훼손됐고 화물칸에도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사고가 난 건 새벽 3시 반쯤. 충남 당진시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나들목 부근에서 서울 방향으로 향하던 고속버스가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뒤따르던 차량들까지 줄줄이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고가 난 상황이었고 이제 덤프 트럭들이 차량들이 쭈루룩 서 있어가지고 길이 조금 나 있어서 좀 트고 들어갔더니 이제 다 막혀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승객들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강추위와 밤새 쌓인 눈으로 사고 처리도 쉽지 않아 이곳을 지나던 차량 모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진 나들목에선 앞서 새벽 2시에도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또 새벽 2시 10분쯤엔 충남 서천군 서해안 고속도로 춘장대 나들목 인근에서 목포 방향으로 달리던 대형 화물 트럭이 가로등과 중앙 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역시 눈길 교통사고로 추정되는데 다친 사람은 없지만 사고 차량이 도로를 완전히 가로막으면서 한때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렇게 눈과 한파로 고생인데요. 중국을 비롯한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주변국은 지진으로, 또 아이슬란드 등은 화산 폭발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향후 있을지 모를 재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박순천 지진화산연구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중국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18일 밤에 중국 서북부 간수성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했는데요. 사상자가 이미 1,000명을 넘어섰고 이게 6.2라는 게 일단 어느 정도 강도인 건가요? 네.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걸로 비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과 비교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2016년에 경주에서 발생한 경주 지진의 규모가 5.8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생한 지진의 규모가 6.2이기 때문에 경주 지진 2016년 경주 지진보다는 최소 4-5배 이상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최대 진도가 8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진도 8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건물에 부분적으로 붕괴가 발생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네. 부실한 건물의 경우에는 심각한 피해를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진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중국 간수성 지진이 그래도 우리나라와 인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 단층대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건가요? 네.
그 중국이라고 하지만 서쪽 중국의 서부 지역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거리가 좀 먼 편이고요. 네. 그래서 이 지진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단층이라든지 지진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중국뿐 아니라 이번 달에 뭐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 그리고 멕시코에서도 지진이 발생을 했고 우리도 지난달 30일에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게 동아시아 지각판이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그 지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개의 지각판이 이동하거나 서로 부딪히거나 갈라지기 때문에 항상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지진으로 인해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지진이 나는 것은 보도가 많이 되기는 하지만 그런 지구의 활동에 의해서 일상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또 사실 지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뭐 인도네시아 무라피 화산이나 아이슬란드에서도 지금 최근에 대규모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지진의 영향이 있었던 걸까요? 지진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인도네시아나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는 지진 활동 외에도 화산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활화산이 많이 분포하고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그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지각의 판이 이렇게 여러 개가 움직이는데 그 판이 갈라지는 틈을 따라서 마그마가 분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기본적으로 활발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국내에선 또 화산하면은 또 백두산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 100년 주기설이다라고 하면서 뭐 2025년에 백두산 화산이 폭발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설은 있긴 하지만 그건 정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백두산의 화산 활동은 지금 현재까지 분석된 걸로는 최근의 화산 활동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화산 활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백두산 주변에서 지진이 발생하거나 천지의 온도나 온천수의 온도가 변화한다든지 여러 변화가 생기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분석해 봤을 때는 현재는 백두산의 화산 활동이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폭발 전에 전조 증상이라든지 조짐을 저희가 파악할 수는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면 지진 활동의 변화가 있고 온천수의 온도가 높아진다든지 여러 변화가 있는데 저희 기상청에서는 지금 현재는 위성 영상을 활용을 해서 그런 지표의 변화라든지 온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화산 특화 연구센터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해서 중국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백두산 현지의 관측 자료를 수집하고 변화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화산이나 지진이 난다면 기상청에서 발생 가능성을 좀 감지를 하고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는 걸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두산의 경우에는 현지의 관측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성 영상을 활용해서 변화를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백두산뿐만이 아니라 주변국의 화산 활동에 대해서도 위성 영상을 활용하거나 해외 기관에서 화산 관련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상시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고요. 화산 분화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류를 분석한다든지 위성 영상이나 화산재가 어떻게 확산할지 모델을 통해서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우리가 국내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알리고 화산 정보라든지 화산재 특보를 발표함으로써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순천 기상청 지진화산연구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등굣길 초등학생을 납치해 수억 원의 돈을 요구한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피의자는 죄송하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준비하고 납치 대상을 찾기 위해 아파트를 돌아다녔던 점을 토대로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초등학생 납치범이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다고요? 네, 오전 10시쯤 40대 납치범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의자는 채무 외에 범행을 벌인 다른 이유가 있는지, 흉기는 왜 준비했는지 질문엔 답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예 안 도망갔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말고 할 말 없으세요? 아이한테 한마디만 하시죠. 네, 남성은 그제 오전 8시 40분쯤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내놓으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서울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서 벌어진 납치 사건이라서 놀란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범행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남성은 등굣길에 나선 초등학생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아이를 같은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인 남성은 납치된 초등학생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는데요. 옥상으로 끌고 간 뒤엔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게 테이프로 몸을 결박했습니다. 이후에는 아이 휴대전화를 빼서 부모에게 현금 2억 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이를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아이는 다친 곳 없이 스스로 탈출했습니다. 네, 아이가 스스로 도망쳤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인데 이게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네, 아이가 탈출한 건 범행이 벌어지고 1시간쯤 뒤였습니다. 당시 납치범은 아이가 도망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 경찰이 오는지 살피고 있었습니다. 옥상에 있던 아이는 테이프가 비교적 헐겁게 둘러쳐져 있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풀어낸 뒤 탈출했습니다. 눈 가리고 그냥 올라갔다고 옥상으로 끌고 갔고 테이프로 몸을 묶었었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꽉 묶질 않아가지고 풀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풀고 나왔었어요. 이후 아이는 집으로 가 부모에게 탈출했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인근 파출소로 대피했습니다. 남성은 부모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네, 아이를 납치했던 남성의 행동을 보면 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우선 남성은 이날 아파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납치할 아이를 물색했습니다. 원래는 다른 아이를 납치하려고도 했는데 형제가 함께 다니는 것을 보고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이기 때문에 CCTV가 어디에 있는지 미리 파악해두고 있었고 도주할 때는 우산을 쓰고 다닌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또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한 모습들을 보였지만 끝내 경찰 추적을 따돌리지 못하고 범행 9시간 만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본인 집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빚 때문에 벌인 일이라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납치범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결과를 보고 범행 동기나 경위를 자세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어. 배 12축을 한동훈에게 맡기고자 라는 그러한 식의 중지가 되게 모아졌어요. 전군의 진격을 명하라.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 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잘못하면 원균된다 이렇게 봐요. 당대표도 특수부검사 출신으로 가서 앉히겠다. 감히 이순신 장군의 비유해 가면서 여당의 몸부림으로 봐야죠.
한동훈 장관이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비대위원장직 수락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권한대행은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원들과 공유하고 공식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수락이 도 아니면 모, 정치적 승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한 장관에게 백도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해야지 모를 내겠다고 욕심부리다간 실수할 수 있다고 충고했습니다. 탈당 D-Day 27일을 목전에 둔 이준석 전 대표. 견제일까요? 조언일까요?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대승하는 시나리오를 한동훈 장관이 만들면은 진짜 그거는 대권 바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가 맞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굳이 뉴스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펜은 도안이면 백도로 올려 생각해야 된다. 도안이면 백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 정도로 어렵다 상황이. 대선을 염두에 두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순간 스텝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만약에 비대위원장 한다 그러면요, 모는 150석 이상이고요. 도는 이제 제 생각 120석 정도에서 130석 정도로 생각합니다. 도만 해도 백도만 안 하면, 백도는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지금 100석 정도였으니까 지난 선거 때 103석 정도였으니까 80석 90석 하면 백도거든요. 백도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자세가 중요해요. 뭐 해야 된다 생각하면요, 진짜 액션이 큽니다. 그러다 실수 난다. 그렇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말을 보탰습니다. 최대한 우리 편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심지어 민주당 비명 세력도 만나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도 만나야 되고 함께 선대위를 구성하는데 한 장관이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장관은,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하고 구원이 없잖아요. 과거에 악연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새롭고 건설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훨씬 더 넓은 연대가 전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뭐 이준석, 유승민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소위 비명 세력이 신당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하고도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는 그런 정치적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어제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난 이재명 대표, 이를 구심점으로 이낙연 전 대표와 이른바 명락회동이 성사되지는 않을까 싶었는데 이낙연 전 대표 바로 입장문을 내고 실망스럽다며 가능성을 일축했죠. 그럼 명락회동이 성사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아침 방송 인터뷰에서 통합 비대위를 언급했습니다.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이 제시한 통합 비대위 의견을 공감한다며 대표직 사퇴, 그러니까 지도부가 바뀐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말까지 어떠한 변화, 어떠한 결단이 우리 대표님을 민주당에 남게 하는 비결일까요? 글쎄요, 다 알 겁니다. 네, 아는데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통합비대위 아이디어의 충정에 공감한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대표직 사퇴도 비슷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 또 다른 내용도 있고 비대위라는 것은 대표직 사퇴로 가고, 예를 들어서 선거는 지도부를 바꾸는 거니까요. 아예 바꾸는 걸로 그게 연말까지 된다면 이 탈당이나 신당을 좀 더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인가요? 네,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부겸 이재명 회동을 보면 기대를 갖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당내 쓴소리는 여전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찾아가 만나야 한다고 연일 주장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번엔 이 전 대표를 지적했습니다. 한쪽에서 손을 내미는데 왜 발을 내미느냐며 일단 만나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만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정 조율 들어가 보겠다 했는데 그러면 이낙연 대표도 화답을 해야지. 이재명 대표가 손을 내미는데 왜 발을 내밀어요? 손을 잡아줘야지. 그런데 거기다 갔다가
사진만 찍고는 안 된다. 그러면서도 일부 흘러나온 걸 보면은 통합 비대위를 만들어라, 대표직을 사퇴해라. 이것은 아니죠. 만나서 할 얘기를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사전에 차단을 시키는 것은 저는 이낙연 대표가 옳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는 사실상 창당할 성격도 못되고 태생적으로도 안 되는 분이에요. 네, 어제 여야가 합의에 이른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의결합니다. 법정 시한보다 19일이나 늦어졌는데요. 치열했던 수싸움의 결론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번 예산안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R&D 분야는 결국 정부 안보다 6천억 원 늘리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지난해보다는 4조 6천억 원 감액된 셈인데 과학계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 여름 잼버리 파행 이후로 80% 가까이 삭감된 새만금 SOC 사업 예산도 3천억 원 증액하기로 했고요. 정부 안에서 아예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은 0원에서 3천억 원 늘려 올해 수준을 유지합니다.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던 원전 관련 예산도 0원에서 1,813억 원 넘게 늘려 기존 정부 예산안 수준이 됐습니다. 반면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대통령실과 검찰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예산은 정부 예산안 대비 소폭 감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예산안, 전체적으로 보면 657조 원이던 원래 규모는 유지하되 항목별로는 4조 2천억 원이 늘거나 줄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늘 서울 중화이동 모아타운 현장을 찾은 가운데 노후 주택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크다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모아타운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늘릴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이 큰 폭의 요금 인상에 나서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최근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450원에서 14,900원으로 43% 인상했고,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유료화를 시행하고 베이직 요금제 신규 가입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방통위는 실태 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위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입니다. 고금리로 서민은 어려운데 은행권은 이자 장사로 수익을 올린다는 비판에 은행들이 역대 최대인 2조 원대 상생 방안을 내놨습니다. 4% 넘는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는 이자로 낸 돈 가운데 최대 30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계속된 고금리 상황에 서민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은행권 주머니는 두둑해졌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거둔 이자 이익만 44조 원이 넘어 역대 최대입니다. 서민 고통을 짜내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거세진 이유입니다. 급기야 초과이익을 기여금으로 내게 하는 횡재세 도입까지 정치권에서 거론되자 은행권은 역대 가장 큰 규모인 2조 원대 상생 방안을 서둘러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당기 순이익의 10% 수준으로 횡재세 도입 때 부담해야 하는 기여금 규모에 맞춘 겁니다. 우리 은행권은 국내 20개 은행이 모두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2조 원 플러스 알파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오늘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연 4% 넘는 금리로 돈을 빌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87만 명가량입니다. 이들의 1년치 이자 부담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데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이 같은 이자 환급의 1조 6천억 원, 나머지 4천억 원은 전기요금이나 임대료 지원 등에 쓰이게 됩니다. 18개 은행이 참여해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용을 분담합니다. 국책은행 두 곳은 정책금융 방식으로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내년 2월부터 시작됩니다. 빨리 이제 구체화돼서 이게 좀 실행이 됐으면 하는 과정이 희망이고 도와드릴 게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연합회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각 은행이 이자 환급을 계좌로 해주는 만큼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내년 4월부터 비염과 허리 디스크 등으로 첩약, 다시 말해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받는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질환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게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한의원에서 이미 시범 사업 중인데요. 기존엔 안면, 신경마비나 월경통, 또 뇌혈관 질환 후유증으로 한약을 짓게 되면 절반은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4월부터는 여기에 더해 요추 추간판 탈출증, 즉 허리 디스크나 알레르기성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참여하는 기관도 늘어나는데요.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으로 확대되고 기존 시범사업 때 50%였던 본인 부담률도 한의원 30%, 한방병원은 40%로 낮아집니다. 또 현재 한 환자 한 명당 연간 한 가지 질환으로 최대 10일까지 처방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두 가지 질환으로 확대되고 질환별로 연간 최대 20일, 합쳐서는 최대 40일까지 처방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얼마나 동참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의원이 받는 한약값은 천차만별인데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보건복지부가 정한 수가에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1차 시범사업 때 참여한 한의원 중 약 33%만 처방이 이뤄졌고 수가도 낮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범사업 확대로 혜택을 받는 환자가 늘어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술 마시며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이른바 홀덤펍을 차려놓고 170억 원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환전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까지 개발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인천에 있는 홀덤펍 매장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탁자엔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고 카드 게임에 쓰인 칩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휴대폰 잠깐 내려놓으시고. 경찰이 불법 홀덤펍 도박장을 운영한 이들과 이용자들을 검거하는 장면입니다. 합법적인 홀덤펍과 달리 이들 불법 도박장들은 이용객들이 딴 칩을 현금으로 바꿔줬습니다. 매장에서 직접 환전해주면 단속에 쉽게 걸릴 수 있다는 생각에 컴퓨터 전문가를 고용해 온라인 환전소 애플리케이션까지 만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게임을 해 얻은 칩만큼 온라인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휴대전화 앱을 통해 개인 계좌에 현금으로 넣어준 겁니다. 전국 19개 불법 홀덤펍에서 이런 방식으로 벌인 도박금 규모만 177억 원에 달합니다. 온라인 환전소를 사용하면 합법이고 단속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홍보해 사람들을 끌어모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경찰은 홀덤펍 업주와 딜러, 이용객 등 모두 149명을 붙잡았습니다. 특히 온라인 환전소 영업을 주도한 3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불법 도박에 참여한 미성년자 4명은 청소년 선도 심사위원회를 열어 선도할 예정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가수 지드래곤이 전속 계약을 맺은 새 소속사를 통해 마약 투약 의혹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심경과 마약 퇴치 관련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드래곤의 새 소속사 갤럭시 코퍼레이션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드래곤의 마약 무혐의 처분은 사필 규정이었다며 권지용 씨는 연예계 마약 사건과 관련해 어떤 혐의도 연관도 없음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드래곤이 내년에 마약 퇴치 관련 재단을 설립하며 컴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 다음 주 수요일까지 경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최근 서울경찰청은 황의조 선수에게 오는 27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황 선수 측에서 입국 날짜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조사 시한이 있어 다음 주 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조사를 미룰 경우 강제성 있는 방안을 통해 소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황 선수는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영상통화로 신체 노출 장면을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 지영관 전 참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엄벌이 불가피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당시 사령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형제복지원 피해자 하모 씨 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0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엽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2021년 5월부터 수차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후 2년여 만에 첫 법원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매서운 북극 한파의 기세는 한낮에도 여전합니다. 칼바람이 체감 온도를 뚝뚝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0.4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에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 한랭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등 내륙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낮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영하 7도, 대전 영하 5도, 광주 영하 3도에 머물며 종일 영하권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파 속 서해안과 제주도는 폭설이 비상입니다. 이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강약을 반복하며 집중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60cm 이상, 전북 서부에도 4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전남 서부와 충남 서해안에도 20cm 이상의 큰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해안의 눈은 내일까지, 제주도는 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시설물 붕괴와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남과 경북, 전북 일부 지역은 한파주의보가 한파경보로 강화됐습니다. 내일도 영하 15도 안팎의 최강 한파는 계속되겠고요. 이번 한파는 주말인 모레까지 이어진 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휴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한파가 길게 이어지면서 동파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수도계량기 함을 따뜻하게 감싸고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놓는 등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내년 3월에 치러지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6명이나 되는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등록 후보마저 자신이 아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승리를 장담하고 있어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정부 성향의 언론인이자 변호사인 예카테리나 둔초바가 대통령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 나서려면 최소 500명 이상 그룹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둔초바는 521명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40개 지역에서 30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То, что меня как минимум зарегистрируют, но, конечно, и сбор подписей – это большая, очень большая работа, и буду надеяться, что в нее активно также включатся люди. 극단주의 혐의로 체포돼 구금 중인 유명 군사 블로거 이고르 기르킨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야권 정치인 보리스 나데즈딘 등이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는데 러시아 선관위에 출마 신청한 사람만 벌써 16명입니다. 선거란 자신의 당선을 위해 뛰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러시아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친정부 성향의 러시아 자유민주당 후보인 레오니트 슬루츠키가 그런 후보입니다. 슬루츠키는 푸틴 대통령의 표를 빼앗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의 출마와 관계없이 푸틴이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Мы готовы, и у нас впереди очень тяжелые, но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е и ответственные месяцы. 러시아 하원 450석 중 325석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인 통합 러시아당도 이미 푸틴 지지 선언을 했고 27석의 정의 러시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정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푸틴은 정작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사실상 경쟁자는 전무한 상황. 대통령 선거 후보가 아무리 많아도 이미 당선인은 정해진 형국입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이스라엘이 인질 5인 사살로 후폭풍에 직면한 가운데 인질 30명에서 40명을 석방하는 대가로 하마스에 최소 일주일의 휴전을 제안했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중재국인 카타르를 통해 하마스에 이같이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질 40명 가운데에는 하마스에 억류된 나머지 여성들과 60세 이상의 남성, 아프거나 심각한 부상으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이스라엘은 또 이번 협상에서는 지난달 휴전 당시보다 이스라엘에 대해 더 심각한 공격을 한 팔레스타인인 수감자를 석방할 수도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이 2만 명을 넘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하마스 측 보건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10월 7일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2만 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어린이는 8천 명 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